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고을에 여자를 무척 밝히는 변태 같은 사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또는 혼인하여 부인이 있었지만 젊은 처녀들만 밝히는 바람둥이 사또였지요. 그런데 그런 사또에게 어느 날 최부자하고 농부 박씨가 관하로 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변사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아, 글쎄, 재작년에 내가 박씨에게 쌀 석섬을 3할에 빌려주었소. 그런데 박씨가 쌀 석섬만 갚고 나머지 이자는 갚지 않겠다는 것이오. 그러니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어디 있단 말이오. 최부자의 하소연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사또가 농부 박씨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지요. 아니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쌀을 빌려갔으면 당연히 이자를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건을 내 놈은 어찌하여 이자를 갚지 않는 것이야. 아이고,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아, 흉년이 들어 이자를 갚을 수 있을 만큼 수확을 하지 못했구먼요. 그러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내 놈은 최부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곤장으로 다스려야겠다. 아이고, 사또지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자를 꼭 갚겠습니다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씨가 간곡하게 나오자 사또가 헛기침을 하고 태연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복의 박씨, 자네는 올해 쌀을 몇 섬이나 생산하였는가? 올해는 흉년이 들어 10섬밖에 얻지 못했습니다요. 그럼 자네 식구가 한 해에 먹는 쌀이 몇 섬이나 되느냐? 지는 식구가 5이니 겨울을 나려면 못해도 10섬은 있어야 하는구먼요. 식구가 5이라 했느냐? 그렇습니다요. 그럼 호구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보거라. 지 내외하고 딸만 3이 있구먼요. 그래 딸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큰딸은 올해 18세이고 둘째는 15세이고 막내가 11세입니다요. 박씨의 호구를 들은 변사또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사또는 박씨에게 딸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사또는 다시 근엄한 표정을 하고 최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소, 최부자. 한 해 동안 가족이 먹는 쌀이 10섬인데 올해 10섬밖에 얻었다 하지 않소. 그러니 올해 이자는 갚을 수 없는 처지가 아니오. 일단 빌려준 석섬을 받았으면 손해 난 것은 아니니 이만 돌아가시오. 아니, 변사또, 쌀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소. 헌데 어찌 이자를 포기한단 말이오. 아니 박씨가 없는 것을 무엇으로 갚는단 말이오, 최부자. 일단 사람부터 살고 봐야 하는 것 아니오. 어디 그 이자가 사람 목숨보다 중하다 볼 수 있겠느냔 말이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자를 안 받을 수가 있단 말이오. 최부자 자꾸 고집을 부리면 곤장으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소이다. 아니, 변사또, 곤장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다고 곤장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오. 어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곤장 맛을 보게 될 것이오. 사또가 곤장을 친다는 말에 최부자는 황당한 표정으로 침을 퇴퇴 뱉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박씨가 사또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사또. 사또님처럼 인자하신 분이 우리 고을에 계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요. 그래 자네는 진정 그리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그렇습니다요, 사또. 옳거니 그렇다면 쉽게 말이 통하겠구만. 사또는 분위기가 잘 되었다 생각하고 속에 있는 시커먼 속내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복의 박씨, 자네 큰딸이 올해 18세라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요. 올해 딱 18세가 되었구먼요.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야. 아니, 둘 중이라니요? 어떤 둘 중을 말하시는지요? 하나는 이자를 갚지 못했으니 자네 땅을 최부자에게 주는 것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를 내가 알아서 탕감해 줄 터이니 자네 딸이 내수청을 들게 하는 것이지. 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사또 말에 박씨는 황당해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사또, 그 두 가지가 어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최부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요?
아, 그거야. 내가 맘만 먹으면 내 놈의 이자를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다. 허나 내 맘먹기에 따라서는 내 놈의 땅을 최부자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야. 그러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야. 아이고 사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요? 왜 싫으냐? 그럼 내 첫 번째 것으로 판명을 내릴 것이다. 변사또가 말한 첫 번째라면 박 씨가 농사짓는 땅을 최부자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되면 박 씨는 농사지을 땅도 없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가 되는 것이었지요. 아니 사또 그리하면 지식솔들은 어찌 산단 말이요? 그러니 내가 좋은 수를 주지 않았느냐? 땅도 빼앗기지 않고 이자까지 탕감되는 일인데 이보다 더 좋은 수가 뭐가 있단 말이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사또의 요구에 박 씨는 황당해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하여 박 씨는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었지요. 금주내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차주에는 내 땅이 최부자의 것이 될 것이니 그리 알라. 아이고 사또, 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부자 이자를 꼭 갚겠습니다요. 그러니 지에게 한 해만 시간을 좀 벌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어허, 시간은 금주까지 내 이미 주지를 않았느냐? 더는 안 되니 이만 돌아가거라. 관할을 나온 박 씨는 너무 속상하고 자신이 한탄스러웠습니다. 제때 갚지 못한 이자 때문에 땅을 통째로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큰딸이 사또의 수청을 들어야만 했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던 박 씨가 어느 날 큰딸을 불렀습니다. 예순호가 이 아비가 내게 할 말이 좀 있느니라. 아니 아버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신지요? 뭔 일이 있으셔요? 아버지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순호가 이를 어쩌면 좋으냐? 금주내로 빌린 이자를 갚지 않으면 변사또가 우리 땅을 죄다 최부자에게 남긴다고 하는구나.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요 아버지? 아 글쎄, 내가 아무리 사정을 해보아도 사또는 꿈쩍을 하지 않더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요? 박 씨의 큰딸 순옥이는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헌데 사또가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요구한 게 하나가 있단다. 아니 그게 무엇입니까요 아버지? 박 씨는 아직 수처녀인 큰딸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또가 말한 조건이 무엇인지 어서 말씀해 보셔요. 순옥이가 재차 묻자 아버지 박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가 너를 꼭 찍어 네가 수청을 들어주면 최부자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고 하더구나. 아버지 말에 순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청이라 하면 자신의 처녀를 바쳐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땅을 빼앗기면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의 생계가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아버지도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지요. 순옥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또의 수청을 들겠어요. 순옥이 말에 아버지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제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땅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니 이 얼마나 다행이어요. 아버지 박 씨는 순옥이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거라. 네가 이 못난 아비를 만나 수모를 겪어야 하니 이 애비는 너를 볼 면목이 없단다. 박 씨는 순옥이의 두 손을 잡고 한참 동안이나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순옥이는 깨끗이 목욕하고 새 옷으로 단장을 하였지요. 아버지 박 씨는 큰딸 순옥이가 사또에게 가는 뒷모습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박 씨는 방 안에서 나와 보지도 않았지요. 순옥이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염려 속에 집을 나섰습니다. 사또가 있는 관사로 걸어가는 동안 순옥이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지요. 관사에 당도한 순옥이는 눈물을 닦고 관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버선발로 달려 나왔지요. 어서 오너라. 그렇지 않아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순옥이는 변사또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변사또는 기다렸다는 듯이 벼락같이 순옥이에게 달려들었지요. 순옥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변사또는 순옥이의 처녀를 가져가고 말았지요. 오늘도 한 송이 꽃이 뻘겋게 잘도 피었구나, 하하. 변사또는 하얀 이불 위에 그려진 빨간 장미를 보며 무척 흡족해 하였습니다. 순옥이는 사또가 있는 관사를 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에 줄을 매고 목을 걸었지요. 그러자 순옥이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들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렇게 순옥이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때는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이었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나뭇잎은 떨어져 나뭇가지들은 앙상해져 있었지요. 그렇게 순옥이는 작은 바람에도 힘없이 떨어지는 단풍잎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겨울이 되어 온 세상은 흰눈으로 뒤덮이고 있었지요. 흰눈이 뒤덮인 어느 산자락 끝에는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대두라는 젊은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지요. 대두는 칼잡이 무사였는데 사정이 있어 조용한 산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두가 검은 복면을 하고 늦은 밤 어느 집 담장을 넘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고 있는 머슴을 기절시키고 검은 보자기로 보쌈을 하는 것이었지요. 머슴을 보쌈한 대두는 아무도 모르는 동굴 속에 머슴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는 커다란 바위로 틀어막아 놓았지요. 그리고 산을 내려온 대두는 며칠 후 머슴을 보쌈한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내 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느냐? 그렇습니다요, 마님. 보아하니 체격도 건장한 것으로 보아 힘께나 쓰겠구나. 그렇지라. 지가 힘 하나만큼은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구먼요. 그렇지 않아도 머슴이 하나 야반 도주하는 바람에 일손이 필요했는데 참으로 잘 되었구나. 일단 너를 열흘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계속 쓸지 말지 그때 가서 판단하마. 알겠습니다요, 마님.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이놈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구먼요. 그리하여 대두는 마님의 승낙을 받고 열흘간 마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 초순아, 네가 칠성이가 쓰던 방을 안내해 주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고 대두 너는 올 겨울에 쓸 장작이 부족하니 내일부터 장작을 먼저 패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럼 총각은 나를 따라오시오. 대두는 초순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대두가 보쌈한 머슴 칠성이 방으로 안내를 해주었지요. 아니, 총각은 이곳을 어찌 알고 찾아온 것이오. 칠성이가 한밤중에 사라진 지 며칠도 안 돼 일하겠다고 찾아온 것이 어째 수상하구먼. 쉿 혼자만 알고 있으시오. 칠성이가 떠나면서 자리가 비었으니 나보고 한번 가보라 했소. 아니, 칠성이를 잘 아는 것이오. 헌데 나는 칠성이가 한밤중에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 좋다고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더니 나에게 말도 없이 떠났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소. 아, 그거야.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겠소. 헌데 가만히 보니 꽤 무척 잘생겼는데 혼인은 하였소? 아니요, 아직 총각이요. 호호, 그렇단 말이요. 앞으로 잘 한번 지내봅시다, 호호. 초순이가 돌아가고 대두는 칠성이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대두는 자리 깔고 드러누워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대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침을 쉬지 않고 장작을 패다 보니 대두의 온몸에서는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두는 옷이 거추장스러 웃옷을 벗어놓고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그때 때마침 마님이 나오더니 대두가 옷을 벗고 장작 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두가 일을 얼마나 잘하나 확인하러 나왔다가 옷을 홀랑 벗고 장작 패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웃옷을 홀랑 벗고 장작을 패는 대두의 등줄기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등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고 땀방울은 울퉁불퉁한 근육을 타고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대두의 모습은 참으로 남성미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쟤는 춥지도 않나. 어찌 추운 겨울에 홀랑 벗고 장작을 팬단 말이야. 마님은 숨어서 대두의 장작 패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도끼로 장작을 내려칠 때면 대두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만 보아도 마님은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장작 패는 대두를 보고 있으려니 마님은 얼굴까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얼른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요.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왠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뛰는 것이야. 마님은 한낱 머슴을 보고 가슴이 뛰자 누가 볼까 겁이 났습니다. 아니 부끄럽게 머슴 따위에 내 가슴이 뛰다니 누가 알까 겁이 나는구나. 마님은 뛰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대두가 마님을 찾아왔지요. 마님, 본부하신 장작을 모두 패놓았습니다요. 그래 수고했다. 마님은 방을 나와 뒤뜰에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장작이 모두 패어져 가지런히 잘 쌓여 있었지요. 아니 이 많은 것을 이틀 만에 모두 팼단 말이냐? 칠성이가 열흘을 해도 못다 할 것을 네가 이틀 만에 해내다니 참으로 일을 잘하는구나. 과찬이십니다요, 마님. 그럼 이제 지는 무슨 일을 할깝쇼? 곳간에 가면 도정하지 않은 쌀가마가 몇 개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가마만 도정을 해놓거라. 잘 알겠습니다요, 마님. 대두는 곳간으로 가서 쌀가마를 꺼내놓고 벼를 절구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절구대로 찢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 또 온몸에서는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대두는 또 웃옷을 벗어놓고 절구질을 다시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대두가 한참 동안 절구질을 하고 있었는데 마님이 일을 잘하나 보려고 곳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대두는 웃옷을 홀랑 벗고 절구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마님은 또다시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절구 찢는 대두의 울퉁불퉁한 근육들 위로는 땀줄기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의 가슴이 또 콩닥거리는 것이었지요. 아니, 마님 오셨어요. 그래 대두야.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어찌 옷을 벗고 있는 것이야? 이놈이 열이 많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구먼요. 마님 보시기에 불편하시면 지가 옷을 입을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덕분에 내가 눈요기가 되는구나. 아니, 마님, 어찌 지 알몸이 마님께 눈요기가 된단 말입니까요? 내 많은 머슴들을 보아왔지만 너처럼 건장하고 남성미가 넘치는 사내는 처음이다. 그러니 내 너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이 내겐 눈요기감이 되느니라. 아이고, 그렇단 말입니까요, 마님? 지 몸이 마님께 눈요기감이 되신다면 마님께서 아직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것을 한번 보여드려 볼깝쇼. 아니 내가 무엇을 못 봤다는 것이냐. 대두는 마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지를 홀랑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두의 것이 마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마님은 깜짝 놀라 입이 쫙 벌어져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님의 두 눈은 대두의 배꼽 아래에 꽂혀 있었지요. 그렇게 마님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두의 것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엄매 깜짝이야. 마침 그때 점심 준비를 마친 초순이가 불쑥 들어와 그 상황을 보고 말았지요. 아니 대두 너는 어째 마님 앞에서 옷을 홀랑 벗고 있느냔 말이야. 크다고 시방 마님한테 자랑하는 것이야. 그리 크면 그게 어디 짐승이지 사람의 것이냔 말이야. 어서 옷을 주워 입지 못혀? 초순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마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얼른 곳간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야, 대두야, 내 정체가 뭐여? 네가 어째 마님을 유혹하느냔 말이야. 아니 내가 무슨 마님을 유혹했다는 것이야. 마님께서 눈요기가 된다 하셔서 마님 기분 좋으시라고 보여드린 것뿐이구만. 아, 이유야. 어쨌든 마님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느냔 말이야. 나는 그래도 내 놈이 훤칠하게 잘생겨서 잘해볼까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 순 바람둥이가 아닌가벼. 초순이는 한바탕 쏘아붙이고 밖으로 휘하니 나가버렸습니다. 한편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흥분된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은 서방인 바람둥이 사또 때문에 허구한 날 독수공방을 하였습니다. 어린 처녀만 좋아하는 변태 같은 사또 때문에 마님은 과부 아닌 과부가 되어 있었지요. 헌데 대두의 것을 봐버린 마님은 너무 흥분되어 심장이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흥분되어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마님은 밤새도록 대두의 것을 생각하며 혼자 황홀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마님은 멀찍이서 대두만 보아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붉어지는 것이었지요. 마님은 대두의 것을 본으로 끌어오르는 욕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마님은 결국 여종 초순이를 부르고야 말았지요.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불렀느니라. 너는 며칠간 집에 가서 푹 좀 쉬다 오거라. 아니, 마님 갑자기 집에 가서 쉬고 오라니요. 네가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참에 집에 가서 푹 좀 쉬고 오면 좋지 않겠느냐. 아이고, 마님 지가 뭐 고생한 게 있다고 휴가까지 주시는감요. 지는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구만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것이야. 며칠 쉬고 오라 하면 쉬고 오면 될 것이야. 아니, 마님, 지를 보내놓고 뭔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감요? 혹시 대두의 것을 보고 마님께서 혹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요? 그러다 사또가 아시는 날에는 마님께서 크게 경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요. 경을 쳐도 내가 칠 것이니 너는 걱정 말거라. 아니, 마님, 어째 양반인 마님께서 한낱 머슴에게 빠져서 그런답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두만큼은 안 되겠구먼요. 아니 대두가 안 된다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이더냐. 지도 이미 대두를 좋아하고 있습니다요. 송충이는 풀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요. 그러니 대두는 지것이 되어야 맞는구먼요. 아니 네가 지금 상전인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이냐. 당장 네 집으로 가지 않으면 내 너를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것이다. 마님의 엄포의 초순이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부양하려면 여종 자리를 잃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여종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초순이는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여종 초순이가 집으로 가자 늦은 밤 마님은 대두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들어오너라. 대두가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마님은 속옷 차림으로 요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 잘난 내 것을 다시 한번 꺼내보거라. 여종 초순이까지 집으로 보낸 것을 알고 있던 대두는 당당하게 바지를 내렸지요. 어디 가까이 와보거라. 대두는 바지를 내린 채로 마님 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흥분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곧바로 대두를 잡아뜨렸지요.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한 번 더 해보거라. 마님의 방 안에서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2번, 3번을 넘어 5번씩이나 마님은 그동안 못다한 한을 원없이 풀어버렸지요. 마님은 3일 밤낮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어도 여운이 가시지를 않았지요. 그래 사또가 알아서 내가 설상 죽는다 한들
나는 한 점 후회가 없을 것이야.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을 것을 하면서 살 것이야. 마님은 대두와의 밤이 행복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지요. 마님, 저 왔습니다요. 아니 그런데 마님이 안방에서 아직 여운을 느끼며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여종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벌써 온 것이야? 마님, 지가 떠난 지 벌써 3일이나 되었구먼요. 아니, 한 일주일 더 쉬다 올 것이지 왜 이렇게 일찍 온 것이야? 지가 불안해서 도저히 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요. 설마 그 사이 대두를 안방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겠지요. 마님은 초순이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초순이가 말했지요. 아니, 마님, 왜 대답을 안 하신대요? 설마 벌써 대두를 불러서 일을 치르셨는감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왔으면 어서 가서 네 할 일이나 하거라. 마님은 내일쯤 다시 대두를 부르려 하였는데 초순이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쟤는 왜 또 일찍 와서 난리람? 마님은 초순이가 일찍 돌아온 것이 영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초순이를 다시 또 내보낼 궁리를 시작하였지요. 초순이는 마님한테 왔다는 인사를 하고 대두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두방문을 열고 안으로 불쑥 들어갔지요. 아니 이게 누구여? 어째 벌써 돌아온겨?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지지고 누워있던 대두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일찍 오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는 것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오래간만에 집에 갔으니 한 며칠 더 쉬다 올 줄 알았지. 대두, 너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말해봐. 마님하고 혔냐 안 혔냐?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어째 오자마자 그런 것을 묻는 것인데. 아, 내가 신경 쓰여서 그렇지? 어서 말해봐. 했어 안 했어? 대두는 초순이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짓말을 하였지요. 아니 내가 어떻게 마님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런 일은 없으니 신경 쓰지 말더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이 나쁜 놈아. 대두니가 벌써 내 마음을 훔쳐가 버렸는데. 초순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대두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대두는 한참 동안이나 초순이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초순이를 초순이 방까지 데려다 주고 나왔지요. 아니 갑자기 복병이 등장을 하였군. 생각지도 못한 초순이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어. 대두는 혼잣말로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순이 때문에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대두도 초순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마님의 사정대로, 대두는 대두의 사정대로 초순이가 방해가 되고 있었지요. 그렇게 대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님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초순이가 걸림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두가 초순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마님이 초순이와 대두를 불렀습니다. 내 친정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강원도 태백산 암제 가서 시주하고 100일 기도를 하였었다. 헌데 친정어머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동안 내가 다녀왔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몸이 좋지 않아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희 둘이 가서 이 돈을 시주하고 내 대신 100일 기도를 하고 오너라. 아니, 마님, 100일 기도를 지들이 해도 괜찮겠습니까요? 괜찮다. 가서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빌면 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초순이는 대두와 함께 다녀와야 한다고 하니 내심 무척 기뻤습니다. 가고 오는데 한 달, 그리고 100일 기도까지 하면 넉 달을 대두와 단둘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대두는 마님이 갑자기 넉 달이나 걸리는 길을 초순이와 함께 보내는 것을 무슨 뜻인지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마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대두는 초순이와 함께 괴나리 보찜을 메고 강원도 태백산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 들판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 곧 산길로 들어섰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묵을 곳을 찾아보던 두 사람은 저 멀리 한적한 곳에 있는 주막집으로 향했지요. 주모 여기 국밥 2그릇하고 방 2개만 주시오. 아니요, 주모. 국밥 2그릇하고 방은 1개만 주시오. 아니 한 방에서 같이 자려고 그려? 아니, 돈 아깝게 왜 방을 2개나 잡고 그려?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럼 방 하나면 되겠소? 그리해 주시오, 주모. 그리하여 두 사람은 국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대두가 피곤하다며 자리를 깔고 일찌감치 드러눕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초순이도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대두가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었지요. 초순이는 힘들게 얻은 기회를 이렇게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야, 대두야 자냐? 아니 이제 잠들려고 하는 중이야. 야, 그런데 너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냐? 아니 네가 여자지 그럼 남자냐? 아니, 그럼 너는 어째 사내 놈이 그리 숫기가 없는 것이야. 지금은 밤이고 방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는데 그럼 너는 무엇을 해야 쓰겄냐? 아니 지금 나보고 잠도 안 자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야. 이런 맹취야, 내가 그것까지 말해야 쓰겄냐? 초순이는 대두가 하도 답답했는지 먼저 대두를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대두가 말했지요. 초순이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겨? 아, 두말하면 잔소리지. 얼른 시작하기나 혀? 그날 밤 초순이는 결국 지옥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초순이는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더 묵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때요? 내일은 길을 떠날 수 있겠어? 응, 내일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뭘 했어? 분명 후회할 것이라 했자녀. 후회는 아니여. 단지 내 몸이 녹초가 되어서 그렇지. 그날 밤 초순이는 주막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두 사람은 국밥을 먹고 다시 태백산으로 향했지요. 태백산 암자에 도착하는 동안 주막집에 여러 번 들렀어도 초순이는 대두를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초주검이 된 후로는 다시는 대두에게 달려들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암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스님을 찾아가 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100일 기도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초순이가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대두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얘는 어딜 간 것이야? 초순이는 하는 수 없이 혼자 100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 암자에서 사라진 대두는 마님이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꼬박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려간 대두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 지왔습니다요? 대두 목소리에 마님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초순이는 암제 잘 도착하였느냐? 그렇습니다요 마님. 그럼 어서 들어오너라. 방으로 들어간 대두는 허겁지겁 마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느새 한 몸이 되었지요. 초순이 없는 집에서 100일 동안 두 사람은 원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대두 때문에 마님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100일이 지난 어느 날 대두는 마님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속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향했지요. 어느새 겨울은 가고 꽃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대두는 노란 유채꽃을 한 다발이나 꺾어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순호가 이것 좀 봐 예쁘지? 어머 예뻐라 벌써 봄이 왔나 봐. 대두는 순옥이가 활짝 핀 유채꽃을 보면서 좋아하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순옥이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순호가 50어 나랑 같이 가볼 데가 있어. 대두는 순옥이를 데리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관아 앞에서 관아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곳에는 왜 데려온 것이야? 잠시만 있어봐 곧 알게 될 것이야.
그렇게 두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 잠시 후 변사또가 포박되어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순옥이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두는 그런 순옥이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지요. 대두는 순옥이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헌데 변태 같은 변사또가 아버지를 겁박하여 순옥이의 처녀를 훔쳐간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순옥이는 대두와 혼인을 약속하였지만 순결을 빼앗겨 목숨을 끊으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대두가 목을 매는 순옥이를 찾아 살려낸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대두는 작심을 하고 변사또에게 복수를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또의 부인인 마님에게 접근을 하였던 것이었지요. 결국 사또에게 정이 떨어진 마님은 대두를 도와 사또의 비리 명부를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사탈관직을 당하고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대두는 울고 있는 순옥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원한도 풀고 마음의 짐도 덜어버려. 나는 네가 내 곁에만 있으면 돼. 그러니 우리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자. 순옥이는 대두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마님이 선물해준 깨끗한 기와집에서 혼례를 올렸지요. 마님도 대두의 사정을 알고 대두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대두와 순옥이의 진실한 사랑에 감복을 한 것이었지요. 그런 사랑을 해보지 못한 마님은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마님도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지요. 헌데 단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두의 혼례를 보면서 씩씩거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아니, 저 잡놈은 바람둥이여 뭐여? 마님하고 나는 멋이 되느냔 말이여? 그나저나 저 잡놈만 한 것도 없는데 앞으로 그리워서 어찌 산단 말이여? 에고.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내가 임자라고 하면서 빼앗아와야 하나, 어쩌야 하나, 에잉 쯧쯧. 대두는 순옥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옥이 동생들도 무척 아껴주었지요. 변태 같은 변사또가 사라진 마을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요. 대두는 암자에서 돌아오고 나서 동굴에 가둔 칠성이를 꺼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님은 칠성이에게도 밭과 논을 떼어주어 초순이와 혼례를 올려주었지요. 그리하여 칠성이는 대두를 이해하고 용서하여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명언 중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탐욕은 모든 화를 초래하며 이를 치료할 약은 없다. 사또는 탐욕 때문에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지요. 하지만 사또가 탐욕만 부리지 않았다면 사또에게 명예와 부는 평생 따랐을 것입니다. 옛날 한양 장터에는 유명한 기름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들깨 참깨를 볶아 기름을 짜주었는데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 집에서 짠 기름이 전국으로 팔려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예, 서화야, 오늘 짤 기름은 얼마나 되느냐? 네, 아버지. 오늘은 지방으로 내려갈 길도 행수의 참기름이 50병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팔리는 50병 정도까지 하면 오늘은 100병 정도만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오늘은 평소보다 많지는 않구나. 기름쟁이 덕파리에게는 서화라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서화의 미모가 얼마나 예뻤던지 장안의 소문이 쫙 퍼졌지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서화를 한번 보려고 덕파리네 기름집을 기웃거리곤 하였습니다. 얘 서화야, 들기름 한 병만 주거라. 서화는 기름을 짜다 말고 박선비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들기름을 수건에 닦고 들기름 한 병을 박선비에게 건네주었지요. 아이고 내 손이 많이 미끌미끌하구나.
박선비는 서화가 내민 기름병을 받는 척하면서 서화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안녕하셔요, 박선비님.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아, 그럼 내가 너를 하루라도 안 보면 밥이 들어가지를 않는단다. 그러니 이렇게 매일 찾아올 수밖에. 호호 박선비님께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들기름을 가져가셔서 그걸 다 어찌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야 나물도 무쳐 먹고 밥 비벼 먹기도 하지. 아니 그 많은 것을 다 드신단 말이에요? 뭐 먹고 남으면 따로 쓰기도 한단다. 아니 따로 쓰신다면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은 것이냐? 호래비들은 다 쓸 곳이 따로 있단다. 그런데 서화 내가 좀 거들어주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한번 해볼 의향은 있느냐? 그게 뭔지는 몰라도 하루 종일 기름 짜느라 밖으로 나갈 시간이 전혀 없어요, 선비님. 그래,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이렇게 매일 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박선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찾아와 서화에게서 들기름을 사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은 아니어도 서화를 보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서화낭자 들기름 한 병 주시오.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낭자, 내가 낭자를 안 지가 벌써 한 해가 지났소. 이제 한 번만이라도 날 좀 만나주면 안 되겠소? 아니 제가 도련님이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제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도련님.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나 낭자를 따로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는 것이오. 그것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 매일매일 일거리가 들어오니 부지런히 기름을 짜지 않으면 납품을 제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 일 때문에 그렇다니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려. 이렇게 자주 찾아와 낭자 얼굴을 보는 수밖에. 서화를 탐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지만 서화는 기름 짜느라 밖으로 나갈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화는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일 끝나고 밤이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보았습니다. 소화가 보는 책들 중에는 소학이나 대학 같은 책들도 있었지만 병법서나 점성술 같은 책들도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돈 많은 갑부 김진사가 서화 아버지 덕파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덕팔이 나 좀 잠시 보게나. 아니 진사나리께서 예까지 어쩐 일이십니까요? 이복의 덕팔이 자네 딸이 올해 몇인가? 지 딸이 올해 딱 16세가 되었구먼요. 아, 그렇단 말이지. 딱 좋을 때구만. 그런데 말이야, 자네 딸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니 내가 다 마음이 아프다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자네 딸을 데려다가 호강을 시켜주면 어떻겠나? 아니 데려가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요? 진사나리는 아들도 없지 않습니까요? 뭐 꼭 아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나도 아직 정정하다네. 김진사 말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 당혹스러워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지는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요. 아니, 이복의 덕팔이 고집 부리지 말고 잘 생각해보게. 자네 딸이 나에게 오면 자네는 팔자가 필 것이야. 평생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재물을 내가 줄 것이야. 그리고 또 자네 딸은 평생 호강할 것이네. 그러니 잘 한번 생각해보란 말일세. 일단 지는 못 들은 것으로 할 것이니 이만 돌아가시지요 진사나리. 지는 지금 밀린 일이 산더미입니다요. 서화 아버지 덕파리는 일어나서 엉덩이를 털고 기름 짜러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저놈이 어찌 씨도 안 먹히는 것이야. 평생 먹을 재물을 준다 해도 눈 하나를 깜박하지 않는구만. 에잉 쯧쯧. 김진사는 서화의 미모에 빠져 상사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숨어서 서화를 보곤 하였지요. 그러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서화 아버지를 불러내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서화의 아버지는 무척 단호하였지요. 크게 실망한 김진사는 허탈해도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은 가지고 찾아왔었으나 덕파리는 눈도 하나 껌벅하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기운이 쭉 빠진 김진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까치발을 딛고 고개를 쭉 빼
담장 너머를 들여다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물벼락이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 깜짝이야. 김진사는 얼굴부터 온몸에 물을 쫙 끼얹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설거지를 한 물인지 물에서는 시궁창 음식 냄새가 확 풍기는 것이었지요. 아니 진사나리가 아니신가며 진사나리께서 어쩌다 그곳에 계셨습니까요? 아니다 내 지나는 길이었느니라. 참말로 죄송하게 되었구먼요. 아니다 나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거라. 김진사는 덕파리에게 퇴짜 맞고 기분이 꿀꿀한데 서화한테 설거지 물벼락을 맞은 것이었지요. 그래도 서화를 본 김진사는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또 떨려왔습니다. 물을 끼얹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화이다 보니 김진사는 애써 태연한 척을 하였지요. 어허 시원하구나. 그래도 냄새가 나실 것인데 어서 들어가 씻으셔요 진사나리. 뭐까짓 것 냄새가 좀 나면 어떻느냐. 서환애가 내게 준 선물인데 시원키만 하구나. 김진사는 애써 태연한 척을 하면서 헛기침을 하고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서화가 말했지요. 흥 탐낼 걸 탐내야지. 서화는 김진사가 아버지에게 한 말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러 설거지 물을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었지요. 이복의 자네도 보았지. 김진사가 어디서 시궁창문을 뒤집어 쓰고 온 것이야. 마을 여인들이 지나다가 시궁창문을 뒤집어 쓰고 걸어가는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는구만. 아 요새 김진사가 기름집 딸 소아한테 빠져서는 매일같이 직접 기름 사러 간다는 것이야. 아이고 그놈의 영감탱이 주책이고만. 헌데 그것이 서기는 서는 것이야? 아 서니까 서화를 탐내는 것 아니겠어. 아 요새 시상이 좋아져서 돈만 있으면 몸에 좋은 것을 얼마든지 사 먹을 수가 있다는구만. 마을 여인들은 오물을 뒤집어 쓰고 태연하게 걸어가는 김진사를 보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화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도와 하루 종일 기름 짜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커먼 왈패들 서너 명이 기름집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보게, 자네가 기름집 주인 덕파리인가? 그렇소. 그런데 어째 날 찾으시오? 정대감께서 이곳에 아주 큰 상단을 지으실 것이야. 그러니 4달 내로 이 집을 비우시게. 아니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어찌 비울 수 있단 말이오. 보상은 충분히 해줄 것이야. 그러니 그 돈으로 다른 곳을 알아보게. 이 집은 우리 집안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이오. 보상해준다 해도 이 집을 비울 수가 없소. 아니 이자가 정대감을 몰라서 하는 소리냐.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것이야. 내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지만 4달 내로 집을 반드시 비우거라. 만약 다음에 왔을 때 그때까지 이 집에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반신불수가 될 것이야. 그러니 늦지 않게 서둘러 집을 비우거라. 왈패들이 찾아와 다짜고짜 4달 내로 집을 비우라며 엄포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왈패들이 말한 정대감이라면 조정의 실세 중에 실세 병조판서였지요. 지금의 어린 중전이 바로 병조판서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조판서의 권력은 이제 갓 용상에 오른 임금보다 더 크고 강했답니다. 아버지 정대감이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서운 자가 아닙니까? 그렇단다. 그런데 하필 왜 이곳에 상단을 짓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구나.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뭘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곳은 우리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인데 이곳을 떠날 수는 없느니라. 서화는 아버지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을 비우지 않으면 왈패들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대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불안감이 커져가는 속에서도 아버지 덕파리와 서화는 기름 짜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서화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문을 잠그려는데 담장 아래 웬 청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시여? 그러자 쓰러져 있는 청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날 좀 도와주시오. 피를 너무 흘려 움직일 수가 없소. 서화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서 이리 와 보셔요. 다급한 서화 말에 아버지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청년이 피를 많이 흘려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안으로 먼저 들이잡구나. 아버지와 서화는 청년을 부축하여 방 안에 눕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청년의 상처를 살펴보았지요. 보아하니 칼을 맞은 것 같은데 어쩌다 칼을 맞은 것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상처에 바를 약 좀 구해주시오. 알겠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아버지가 방을 나가자 소화는 청년의 상처 부위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외모로 보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지요. 미안하오 나 때문에 불편하게 해드렸구려. 그런 말씀 마시고 우선 안정을 취하셔요. 내 꼭 이 은혜는 갚아드리겠소. 그럼 우선 상처부터 얼른 나으셔야지요. 잠시 후 아버지는 약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금세 잠이 들었지요. 어쩌다 이 청년이 칼을 맞았는지 모르겠구나.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청년을 찾으러 오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겠구나. 이 청년은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청년이 밖에 흘린 핏자국부터 얼른 없애자꾸나. 그리하여 아버지와 서화는 밖에 청년이 흘린 핏자국을 모두 닦아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좋지 않은 기운이 우리 집 주변에 감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대감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우리 집을 비우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칼에 맞은 청년이 집으로 들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제가 취미로 점수를 공부는 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써보진 않았습니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는 점괘를 한번 뽑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리 한번 해보거라. 그리하여 서화는 엽전 2개를 던져 점괘를 뽑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동전을 던져 점괘를 쳐보던 서화가 말했지요. 아버님, 우선 이 청년부터 뽑아봤는데 청년이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해서도 뽑아봤어요. 그런데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아버님과 제가 큰 변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럼 대책은 없더냐? 우선 임시로라도 한양 변두리 쪽으로 집을 옮겨야 해요. 그리고 이 청년도 그리 데려가면 우리도 이 청년도 모두 무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내 점괘가 그리 나왔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내일 날이 밝거든 이사할 집부터 알아보자꾸나. 그리하여 다음 날 일찍 서화 아버지 덕파리는 왈패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문서를 넘겨주고 보상을 받아왔지요. 그리고 한양 변두리 쪽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 속에 청년을 숨겨 이사를 하였지요. 덕파리는 이사를 마치고 이삿짐 속에서 청년을 꺼내 주었습니다. 나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줘서 참으로 고맙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일랑 마시고 하루빨리 낫기를 바라겠소. 알겠소. 그런데 총각을 쫓는 사람들은 누구요? 그것은 어찌 물으시오. 제 실력이 아직 미처는 하지만 총각에 대해서 점괘를 한번 쳐봤습니다. 헌데 이사하기 전 집에서는 총각의 목숨이 위태롭게 나오더군요. 아 그랬소. 그럼 이사한 이 집에서는 어떻게 나오시오? 이곳에서는 총각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허나 총각이 이 집을 나가면 점과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뀐 상황에 맞게 점괘를 다시 한번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려 보이는 처녀가 점괘를 말하자 청년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표정은 무척 진지해 보였지요. 그리고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처녀가 무척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도와 힘든 기름 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아 됨됨이와 효심도 무척 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였지요. 그리하여 청년은 처녀를 한번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내금이 종사관 이혁이라 하오. 헌데 병판대감이 조정의 권력을 틀어쥐고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국정을 농단하고 있소이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소. 그리하여 어명으로 병판대감이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한 증좌를 찾고 있는 중이요. 그러셨군요. 그럼 이 형님의 상대는 병판대감이 되겠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지요. 점괘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서화는 엽전을 던져 이혁과 병판에 대해서 점괘를 내보았습니다. 이혁께서는 병판대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화의 말에 이혁은 뭔가 솔깃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증좌를 찾으러 한밤중에 병판대감 집의 담장을 넘었었소. 헌데 병판이 숨겨놓은 정체모를 무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었소. 이 상처가 그때 난 상처요. 그것은 병판대감의 기운이 이형님과 임금의 기운보다 강하기 때문이요. 약한 기운으로 강한 기운을 치료하면 안 될 것이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병판대감보다 더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면 병판대감의 강한 기운을 거꾸로 이용해야 하지요. 아니 병판대감의 기운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오? 병판대감이 쏜 화살에 병판대감이 맞는 이치입니다. 참으로 어렵구려 쉽게 설명해 줄 수는 없소. 병법서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병판대감이 물을 만한 미끼를 찾아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판대감이 물었을 때 미끼가 독이 되어 병판대감의 기운을 꺾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낭자의 말은 병판대감의 기운이 강하니 직접 부딪히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미끼를 통해 병판대감의 강한 기운이 거꾸로 자신을 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낭자는 어찌 그런 것을 다 아는 것이요? 저는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역하고 병법서를 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와 관련된 공부를 좀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나는 기름 짜는 낭자로만 알았는데 참으로 대단한 낭자로군요. 이혁은 서화가 달리 보였습니다. 서화는 단순히 기름 짜는 집 딸이 아니었지요.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학문을 한창 젊은 처녀가 이미 통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낭자, 이제부터는 어찌하면 좋을 것 같소? 지금은 증자를 찾기보단 병판대감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지요. 그런 다음에 미끼와 그물을 던질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상단을 세우겠다는 것도 아마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들어보니 그렇구려. 내 이제 모든 일을 낭자와 상의하겠소. 그러니 어명을 받드는 일을 같이 해줄 것을 부탁드리오. 그리하면 당분간은 기름 짜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아버님. 글쎄다. 들어보니 보통 큰일이 아니구나. 임금께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병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나는 너의 신변이 무척 걱정되는구나. 임금의 어명도 있지만 우리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빼앗긴 것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님? 그렇긴 하다만 나는 너희 안전이 걱정되어 쉬이 허락할 수가 없구나. 누군가는 병판대감의 횡포를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피해는 계속될 테니까요. 그러니 아버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요. 덕파리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지로 내몰리는 것 같아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허락할 수가 없었지요. 대신 몸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거라. 알겠어요, 아버님. 그럼 이혁 종사관님의 상처가 아물면 저도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리하여 덕파리네는 기름 짜는 일을 당분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화는 정성을 다해 이혁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서화가 코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 줄 때마다 이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서화에게는 참기름 냄새가 배어 고소한 냄새가 나기도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혁은 서화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포가 지나니 이혁의 상처는 아물게 되었지요. 이제는 활동해도 괜찮을 것 같소. 그동안 폐를 끼쳐 참으로 미안하오. 그래도 아직은 덧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혁의 상처가 아물자 두 사람은 병판대감의 비리를 찾아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병판대감의 집 대문이 보이는 곳에 몸을 숨기고 병판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파악하였지요. 그리고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만 추려보니 3명이 2, 3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드나드는 것이었습니다. 저 선비복장을 한 사람과 상단 행수, 그리고 왈패 같은 자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저 자들은 병판대감이 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 보이시오. 나도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의 뒤를 밟아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소. 우선 저 행수가 있는 상단과 선비복장을 한 의문의 사내를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먼저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소. 우선 행수는 상단만 알아놓고 의문의 선비를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행수의 뒤를 밟아 행수가 들어가는 상단의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의문의 선비를 뒤쫓기 시작하였지요. 두 사람이 멀찍이서 의문의 선비 뒤를 따라가 보니 선비가 어느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완왕자는 집으로 돌아가 있으시오. 내가 저 집에 숨어 들어가 조사를 해보겠소.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 보시지요. 서화는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점괘를 뽑아보았습니다. 별탈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요. 그래 알겠소. 내 조심히 다녀오리다. 이혁 종사관은 선비가 들어간 기와집의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안방 뒷문으로 가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하였지요. 병판대감의 명이 떨어졌소. 그러니 관의 신고는 1할만 하면 되고 9할은 신고 목록에서 빼시오. 알겠소. 그리하리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편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요? 그렇소이다. 인삼을 판 대금으로 아편을 실어오면 되는 것이요. 의문의 선비가 방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이혁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병판은 인삼을 청해 밀무역을 하였고 또 아편을 몰래 들여와 유통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어찌 그동안 백성들에게 아편을 팔아왔단 말인가. 병판대감의 추악한 돈벌이를 알게 된 이혁은 조용히 담장을 넘어 기와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서화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지요. 무탈하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소.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소이다. 병판대감은 그동안 인삼 밀무역을 해왔고 그 돈으로 아편을 들여오고 있었소. 아니 어찌 조정 대신이 왈패들이나 함직한 그런 일을 해왔단 말입니까? 병판은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것 같소. 이제 병판의 비리를 알았으니 현장을 덮쳐야 하지 않겠소. 병판은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덮쳐도 그자들은 끝까지 병판을 대지 않을 게 뻔하지요.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을 것 같소. 병판이 스스로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지요. 아니 어떻게 병판을 현장으로 끌어낸단 말이오? 병판대감이 가져오는 아편을 풀기 전에 모두 태워버리면 병판은 아주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 제 아무리 병판이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2번을 당하면 병판대감은 막대한 자금을 잃게 됩니다. 그리 되면 병판대감은 이성을 잃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지요. 그럼 3번째에는 현장에 나와 직접 챙길 게 뻔합니다. 오 들어보니 그럴듯하구려. 그럼 아편을 실은 배가 들어오는 대로 창고에서 내가 모두 불태워버리겠소.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창고는 항상 여러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잘 알겠소. 내 신중하게 움직이리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두 사람은 배가 들어올 때쯤 해서 포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 아편을 실은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청해 상선이 하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포구를 지키던 관병들이 어디론가 모두 사라지고 없었지요. 아편이 들어왔기에 관병들을 모두 물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짐꾼들을 붙여 아편을 포구의 커다란 창고로 옮기고 있었지요. 저러니 병판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소. 포구를 지키는 관병들을 모두 물리고 아편을 나르다니 참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것 같소. 저 아편이 시중에 풀리면 수많은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아편을 막아야겠지요. 알겠소. 내 오늘 밤 저 아편을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리겠소. 이혁의 말에 서화는 또 엽전을 꺼내 점괘를 쳐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괜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알겠소. 조심히 처리하겠소.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이혁은 미리 준비해온 기름통을 들고 창고로 향했지요. 이혁은 창고 앞을 지키는 병사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뒷문을 따고 들어가 아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지요. 그러자 순식간에 불이 아편 전체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전체로 옮겨 붙는 것을 확인한 이혁은 잽싸게 창고를 빠져나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포구를 내려다보니 창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지요. 성공한 것 같아요, 이형님. 그렇구려. 저 많은 아편이 시중에 풀렸으면 어쩔 뻔했소. 그렇게 아편이 모두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의문의 선비를 계속 주시하였지요. 의문의 선비가 병판대감의 집을 들어갔다 나오더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판대감에게 무엇인가로 맞았다는 것이겠지요. 그로 인해 아편은 병판대감의 것이 더욱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두 사람은 선비의 집을 멀찍이서 주시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청나라 상단 사람이 다시 선비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 숨어 들어가 무슨 말을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겠소. 그럼 잠시만 기다려 보시지요. 서화는 엽전을 꺼내어 점괘를 뽑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혁이 붙들려 암살당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이번 일로 경계를 강화한 것 같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판단하고 집안에 살수들을 배치해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숨어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을 것 같소. 청나라 상단 사람을 감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에서 아편을 가져오는 자가 그자이니 그자만 살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이혁은 서화가 너무너무 듬직하였습니다. 위험을 미리미리 간파해서 알려주니 서화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서화가 자꾸 여인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입맞춤도 해보고 싶었지요. 헌데 큰일을 눈앞에 두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 청나라 상인은 저작거리에 있는 객사에서 머물고 있소. 그곳은 여인들은 쉽게 눈에 띄는 곳이니 내가 그곳에 머물면서 청상인을 한번 살펴보겠소. 이혁 말에 서화는 다시 한번 점괘를 뽑아보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소. 내 조심하겠소이다. 그리하여 서화는 집으로 가고 이혁은 객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객사로 들어간 이혁은 방을 잡고 문틈으로 청나라 상인의 방을 주시하였지요. 그러자 며칠 후 청나라 상인이 짐을 챙겨 객사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혁도 청나라 상인의 뒤를 따랐지요. 그러자
청나라 상인은 포구로 가서 배를 타고 조선을 떠났습니다. 청나라 상인이 떠나는 것을 확인한 이혁은 다시 서화를 찾아갔지요. 청나라 상인이 배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왔소. 그렇다면 달포쯤이면 배가 다시 돌아오겠군요. 그럴 것 같소. 전에도 그쯤 걸렸던 것 같소.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을 내 주상께 보고하고 다시 돌아오겠소. 그러시지요. 임금께서도 무척 궁금해 하실 터이니 어서 다녀오셔요. 알겠소. 내 그럼 다녀오리다. 이혁은 궁으로 들어가 임금을 만났습니다. 어서 오너라 혁아. 그래 일은 어찌 되어 가고 있느냐? 한 처녀의 도움으로 일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처녀의 도움이라니. 이런 중차대한한 일을 어찌 처녀가 돕고 있단 말이냐? 그것은 그 처녀가 보통 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통 여인이 아니라니.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우리 혁이가 그리 인정을 하는 것이야? 그 처녀는 점과에도 탁월하지만 분별력과 지혜 또한 특출하옵니다. 오 그렇단 말이냐? 우리 혁이가 그리 칭찬을 하니 훗날 내 꼭 한번 어떤 여인인지 보고 싶도다. 일이 무사히 마무리되면 주상전하께 한번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꼭 이번 일이 잘 되기를 나도 정성껏 기도하마. 임금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보고한 이혁은 다시 서화를 찾아갔습니다. 임금은 만나고 오셨습니까? 그렇소. 주상전하께서 이번 일이 잘 되면 꼭 한번 낭자를 보고 싶다 하셨소. 아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저를 보신단 말입니까? 이번 일은 주상전하께 아주 중차대한한 일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경이 이쪽에 쏠려 계시지요. 그리고 오다 보니 연못에 벚꽃이 활짝 피었더이다. 나와 같이 구경 가지 않겠소? 벌써 벚꽃이 만개하였나요? 저도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이혁은 서화를 데리고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벚꽃이 활짝 펴 있었지요. 어머 벚꽃이 만개하였어요. 서화는 벚꽃을 보며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런 서화의 모습을 보니 이혁의 가슴은 또 뛰고 있었지요. 서화는 사랑스러워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허나 아직도 해내야 할 큰일이 있기에 섣불리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었지요. 이혁은 서화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뒤를 따르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청에서 아편을 실은 배가 들어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포구로 향했지요. 그리고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를 잡고 포구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니 청나라 상단에 배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배가 두 척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전에 불타 없어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물량을 2배로 실어오는 것 같소. 2개의 커다란 배가 포구로 들어서자 또 관병들은 죄다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짐꾼들이 달라붙어 아편이 든 짐을 우마차에 실어 나르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창고로 가지 않고 한양 병판대감의 집으로 직접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창고로 가지 않고 한양 병판대감의 집으로 가는 것 같소. 아마도 막대한 손실을 본 병판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잘 된 것 같소. 아편이 병판대감의 집에서 무더기로 발견되면 병판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오. 맞습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주상께 보고하고 오늘 밤 병판대감의 집을 급습하겠소. 서화는 이혁의 말에 엽전을 꺼내 점괘를 뽑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혁이 죽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래 어떻게 급습할 생각이시오? 내금이 병사들 20명을 이끌고 한밤중에 급습할 것이오. 내금이 병사들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병판은 전국에 내노라 하는 살수들을 집안에 잔뜩 은신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병력을 더 투입해야 한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급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주상전하께 말씀드리고 금군의 병력을 동원해야겠소. 이혁의 말에 서화는 다시 점괘를 내보았습니다. 금군 병력을 최소 1,000명 이상을 투입해야 안전하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아니 병판에 사병을 치는데
그리 많은 병력이 필요한 것이요? 병판의 살수들은 일당백을 하는 무사들입니다. 그러니 만만의 준비를 해야 하지요. 병판은 자신의 강한 기운을 믿고 아편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는 오판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집을 함부로 덮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대신 병판은 만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축시가 좋습니다. 알겠소, 내 그리 준비하겠소. 그리하여 서화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혁은 궁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화는 너무너무 초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점괘를 다시 쳐보았지요. 그러자 점괘는 이혁의 목숨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계속 나왔지요. 하지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이혁이 서화는 왠지 자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장독대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있었지요.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이혁 도령을 무사하게 돌봐주소서. 서화는 동이 뜰 때까지 계속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열흘이 훌쩍 지나갔지요. 서화낭자 안에 계시오? 열흘 만에야 이혁 종사관이 서화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서화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보았지요. 어찌 되었습니까? 덕분에 모두 잘 마무리되었소. 낭자 말이 맞았소. 20명으로 급습을 했다면 모두 전멸할 뻔했소. 헌데 1,000명의 금군 병사들이 병판대감의 집을 포위하자 사병들이 자포자기하고 모두 항복을 하였소. 덕분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병판을 끌어낼 수가 있었소.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상전하께서 당장 낭자를 데려오라 난리가 아니오. 그러니 어서 채비를 하시오. 서화는 어쩔 수 없이 채비를 하고 이혁 종사관을 따라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대가 서화라는 낭자요?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내 종사관을 통해서 모두 들었소. 그대의 공이 크오. 황공하옵니다, 주상전하. 어서 이리 가까이 와보시오. 임금이 가까이 오라 하니 서화는 임금 곁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서화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지요. 아니, 낭자에게서 나는 냄새가 이게 무슨 냄새요? 어찌 낭자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이요? 임금은 고소한 냄새가 난다며 서화의 손을 잡고 코에 갖다 대며 킁킁 냄새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화의 손이 조금은 미끈거리기도 하였지요. 저는 기름집에서 기름 짜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상전하. 아, 그러시오. 그래서 이리 고소한 냄새가 났구려. 하하. 보아하니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데다 지혜를 겸비한 미인이라 내가 다 탐이 나는구려. 어떻소? 내게 와볼 생각은 없소? 갑작스런 임금의 말에 서화도 이혁 종사관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서화를 탐낼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었지요. 그건 아니 되올 말씀입니다, 주상전하. 이혁 종사관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찌 아니 된다 말하는 것이냐? 이혁 종사관은 서화를 절대 임금에게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 이혁 종사관은 이판사판이 되었지요. 서화낭자는 저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이혁 종사관의 말이 맞소? 서화낭자. 서화도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 이판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가슴속 깊이 사랑한 이혁 종사관을 놓고 임금의 후궁이 되긴 싫었지요.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어허, 그렇단 말이냐? 내가 한 발 늦었구나. 하하. 그럼 내 앞에서 두 사람은 혼인 맹세를 해보거라. 임금의 성화에 이혁 종사관은 어쩔 수 없이 서화 앞에 섰습니다. 서화낭자, 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대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요. 저도 이혁 종사관님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하, 내 그럴 줄 알았다. 혁이 네가 서화낭자를 가슴에 품고도 아직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 이미 알고 있었노라. 어떠냐? 이리 서로의 마음을 알고 나니 좋지 않느냐? 하하. 임금은 이혁 종사관의 성정으로 보아 서화를 마음에 품고도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러 속마음을 끄집어내게 해준 것이었지요.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화의 아버지 덕팔이는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태평성대해진 한양에서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신혼방에는 서화와 이혁 두 사람만 남게 되었지요. 아니 왜 이렇게 미끈거리는 것이오? 왜 그래서 실소? 아니요, 내 평생 이런 느낌은 처음이요. 이런 느낌은 나도 처음이요. 그러니 말은 그만하고 어서 하던 것이나 마저 하시지요. 그날 밤 신혼방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고 황홀한 밤이 되었지요. 그렇게 맺어진 두 사람은 평생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야단보따리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깊고 깊은 어느 산골 마을에 복구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구는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손바닥만한 땅을 소작농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지어도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 보약을 한 제도 지어드릴 수가 없었지요. 복구는 그런 자신이 너무도 한탄스러웠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님을 볼 때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지요. 그리하여 복구는 생각 끝에 겨울내 집신을 만들어 장인에다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집신을 팔아 어머님 약재를 한 접이라도 지어드릴 생각이었지요. 어머님, 지가 집신을 만들어서 어머님 약을 지어드리겠어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셔요. 아이고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너라도 돈 모아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님 그런 말씀 마셔요. 어머님이 건강해야 지도 장가를 들 수가 있구먼요. 그러니 어머님부터 건강하셔야 해요. 복구는 무척 효심이 깊은 총각이었습니다. 뭐라도 먹을 게 생기면 어머님부터 챙겨드리곤 하였지요. 그렇게 하여 복구는 겨울내 집신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집신이 어느 정도 쌓이자 집신을 팔러 나갈 준비를 하였지요. 어머님 지 장터에 다녀오겠구먼요. 그래 복구야, 눈길 조심하거라. 알겠어요, 어머니. 복구는 만들어 놓은 집신을 메고 추운 겨울 장터로 향했습니다. 복군의 집에서 장터까지는 큰 산등선을 2개나 넘어야 했지요. 커다란 산등선을 2개나 넘어야 할 만큼 장터까지는 무척 먼 거리였습니다. 집신을 등에 잔뜩 맨 복군은 산등선이를 향해 힘차게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갑자기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눈폭탄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았지요. 아이쿠, 갑자기 웬 눈이 이렇게 쏟아진담. 복군은 애써 만든 집신이 모두 젖을 것 같아 서둘러 한방눈을 피할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 맞다, 그리 가면 되겠구나. 복군은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이다 보니 눈을 피할 만한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작은 폐가였는데 그리 가면 눈은 피할 수가 있었지요. 어느새 눈이 잔뜩 쌓여 발목까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복군은 서둘러 폐가가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폐가로 들어가 보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머리를 푼 처녀 귀신이 우뚜거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아니 뭐라는 거요? 너는 처녀 귀신이 아니냐? 내가 어딜 봐서 귀신처럼 보이는 것이요.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눈이나 털고 들어오시오. 처녀 귀신이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것으로 보아 일단 귀신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신명감수했네. 나는 처녀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양반이 자꾸 처녀 귀신 할 것이요. 눈을 맞아 머리가 젖어 잠시 머리 풀고 닦고 있었을 뿐이요. 아 그랬소. 그렇다면 내가 미안하게 되었구려. 그런데 이 추운 날 어디를 가시는 길이요? 집에 들렀다 일하는 곳으로 가는 중인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 걱정이요.
오늘 중으로 꼭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그래 일하는 곳이 어디요? 왜 내게 관심 있어? 궁금한 게 뭐 이리 많은 것이요? 아, 뭐 궁금하기보단 이 엄동설안의 처자가 갈 길이 걱정되어 물어본 것이요. 그러니까 맞네. 내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나를 좋아하는 게 틀림이 없구만.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어찌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이요. 호호, 뭐 그리 빼시오. 좋으면 좋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뭐 암튼 편한 대로 생각하시구려. 그런데 집신 장사요? 나는 농사꾼이요. 집시는 겨울철만 만들어 팔고 있어. 그런데 처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요? 나는 김진사댁에서 여종으로 일하고 있어.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요? 나는 복구라 하오. 처자의 이름은 무엇이요? 나는 춘자요, 박춘자. 그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았지요. 아니 그런데 눈보라가 그치질 않으니 이거 어쩌면 좋겠소. 오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마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 갈 수도 없잖요. 큰일 난 것은 나도 마찬가지요. 이 집신을 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데 눈보라 때문에 갈 수도 없으니 정말 난감하구려. 그런데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온 두 사람은 오도가도 못하다 보니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도 점점 고파오고 있었지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거라도 좀 드시오. 춘자는 보따리 속에서 주먹밥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먹밥은 딱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았지요. 나는 괜찮으니 처자나 드시오. 사양 말고 어서 받아 드시오. 아니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어찌 내가 먹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럼 반반씩 나눠 먹읍시다. 그리하여 춘자는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어 복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복구가 주먹밥을 받아 먹었지요. 덕분에 요기가 되었소. 고맙소. 이럴 줄 알았으면 몇 개 더 만들어 올 것인데 아쉽소. 두 사람이 산속 폐가에 갇혀 있는 사이 어느새 해는 지고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없었지요. 그렇게 해가 지고 밤이 되니 기온이 뚝 떨어져 무척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둘 다 온몸의 체온이 떨어져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골 온기 하나 없는 폐가에서 두 사람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춘자의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다가 결국 의식까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춘자.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정신 좀 차려보시오. 아니 그런데 춘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몸도 딱딱해지면서 의식이 전혀 돌아오질 않고 있었지요. 그러자 복구는 춘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춘자의 몸을 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도 체온이 떨어져 효과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춘자의 생명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복구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에 내다 팔려고 가져온 집신 생각이 나는 것이었지요. 집신을 태우면 춘자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헌데 집신은 팔아서 어머님 약재를 지어드려야만 했지요. 복구는 어머님 드릴 약재와 죽을지도 모르는 춘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춘자부터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복구는 집신을 가지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집신을 넣고 불을 붙였지요. 아이고 아까운 내 새끼들. 집신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핀 복구는 얼른 춘자를 안고 부엌 아궁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불을 쬐어 주었지요. 그러자 한참 후 춘자의 체온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춘자는 가물가물 정신이 돌아오더니 자신을 안고 있는 복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지요. 복구는 춘자를 아궁이 앞에 눕혀놓고 밤새도록 집신을 아궁이에 넣고 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뜨기도 전에 집신을 모두 태우고 말았지요. 그러자 복구는 집안의 나무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뜯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었지요. 그 바람에 춘자의 몸이 따뜻해지면서 체온도 점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쁘긴 이쁘네. 눈 떠 있으면 사납기가 황소 같더니만 잘 때는 선녀처럼 예쁘기만 하구나. 어느새 길고 기나긴 추운 겨울밤이 가고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복구가 밖에 나가보니 눈보라는 멈춰있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요. 그러자 복구는 눈이 멈췄을 때 얼른 산을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다시 눈보라가 몰아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뗄감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보시오 춘자처자, 어서 일어나 보시오. 춘자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복구는 하는 수 없이 춘자를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였지요. 밤새 눈이 많이 내려 눈은 무릎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복구는 춘자를 등에 업고 낑낑대며 눈 속을 헤쳐나갔지요. 그렇게 고생고생 끝에 춘자가 일한다는 김진사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춘자가 오다가 산속에서 쓰러졌구먼요. 그럼 어서 방에 눕히고 가서 의원을 불러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복구는 춘자를 방 안에 눕히고 의원 집으로 달려가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추운 날씨에 기력이 다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질 못하는 것이오. 그러나 오늘 내일 내로 깨어날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구려. 아, 그렇소. 천만다행이구려. 의원이 돌아가자 복구도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지도 이만 가보겠구먼요. 그래, 너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저는 저 산마을에 사는 복구입니다요. 어제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춘자와 함께 폐가에 갇혀 있었다면 밤새 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긴 합니다요. 그렇다면 지금은 춘자가 의식이 없으니 춘자가 깨어날 때까지 내 집을 떠나지 말거라. 아니 마님, 춘자가 깨어날 때까지 집에 있으라니요. 아, 제가 쓰러진 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겠느냐. 춘자가 일어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아니 마님, 지가 춘자한테 뭔 짓이라도 했을까봐 그러는 것입니까요? 아, 그거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요즘 세상에 어찌 선한 사람들만 있단 말이더냐. 복구는 황당해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팔려 고만든 집신을 모두 태워 춘자를 살려서 데려왔더니만 마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마님, 지금 지를 뭘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아니, 내가 너를 뭘로 보겠느냐? 너는 힘이 넘치는 팔팔한 사내이고 춘자는 이제 막 피어나는 처녀가 아니더냐. 그러니 내가 춘자한테 뭔 짓을 했을지 어찌 아느냔 말이다. 그러니 춘자가 깨어날 때까지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거라. 복구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지엄한 마님의 명인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마님, 지는 오늘 밤 어디서 묵어야 합니까요? 마침 칠성이 방이 비어있으니 칠성이 방에서 묵거라. 대신 방에 불은 넣지 말거라. 아니 마님,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방에 불을 넣지 말라니요. 자다가 정춥거든 내 방으로 건너오거라. 복구는 마님의 말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하셨는감요? 지가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했습니다요. 왜 못 들었느냐. 자다가 영 춥거든 내 방으로 건너오라 했느니라. 아니 마님, 지가 어떻게 감히 마님 방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요? 자다가 영 춥거든 춘자방으로 건너가겠습니다요. 아니, 내가 춘자에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내가 허락을 하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물이나 데워 깨끗이 목욕부터 하거라. 그리고 목욕이 끝나거든 곧바로 내 방으로 들어오거라. 마님은 단호하게 말을 뱉어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복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난감하였지요.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지요. 그리하여 복구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물을 붓고 펄펄 끓였습니다. 그리고 우물가로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하였지요.
목욕을 마친 복구는 주저주저하다가 마님이 있는 안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님 목욕을 마쳤습니다요. 그럼 안으로 들어오거라. 복구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복구를 보고 말했지요. 뭐 하고 있느냐? 어서 이리 오지 않고. 마님지가 춥더라도 칠성이 방에서 자겠습니다요. 아니 춥다고 불평불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칠성이 방에서 자겠다는 것이야. 2번 말하지 않을 테니 냉큼 이리 오지 못할까. 복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바짝 움츠리고 마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곁에 눕거라. 복구는 덜덜 떨면서 마님 곁에 살며시 누웠습니다. 아니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다더냐. 왜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이야. 아니 그런데 마님은 복구를 천천히 더듬더니 갑자기 손이 아래로 불쑥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복구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태어나 처음으로 사내에 그것을 여인에게 잡혀본 복구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바지춤을 끌어올리고 냅다 달아나고 말았지요. 그리고 흰눈이 쌓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놈이 사내여 뭐여. 어째줘도 못 먹냔 말이야. 사내답게 생겨서 첫눈에 반하고 내 가슴이 설레었건만 어찌 저리 순박할 줄이야. 마님은 복구를 보고 가슴이 무척 설레었었습니다. 첫눈에 복구에게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마님의 안방에서 도망친 복구는 어두운 밤 정신없이 눈길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지요. 아니 내가 지금 어딜 가는 것이야. 이러다 딱 얼어 죽기 십상이구만. 정신이 번쩍 든 복구는 추운 겨울 엄동설 안에 갈 곳도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사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마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 보니 마님이 있는 안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요. 그리하여 복구는 살며시 춘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자방은 불을 넣어놔서 방 안이 따뜻하였지요. 아이고 따뜻하구나. 일이 좋은 걸 하마터면 얼어 죽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아니, 너 복구 아니야. 내가 왜 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야? 아니 너 깨어난 것이야? 아, 그럼 벌써 깨어났지. 그런데 어찌 내 방으로 들어온 것이냔 말이야. 그것이. 너도 나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것이야.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다니. 야, 이 바보야.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어. 아니 내가 내 마음을 모르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데. 아이고, 이 등신아. 그걸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냔 말이야. 복구는 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춘자가 하도 답답했는지 갑자기 복구의 아랫도리를 손으로 꽉 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복구는 또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왜 그려? 아, 가만 있어봐. 춘자는 손에 쥔 것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복구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아니 참말로 이것 좀 놔주면 안 될까? 아프단 말이야. 아, 가만 있어봐. 복구 이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춘자는 절대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구도 점점 달아올라 사내의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시작된 복구의 본능은 춘자를 처녀에서 여인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춘자는 또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복구 이것이 실로 보통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뛰쳐나간 복구 생각에 잠이 오질 않던 마님이 밖으로 나왔다가 두 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목욕을 시켜놨더니만 내게서 도망쳐 춘자한테 갔단 말이야? 내 이 연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마님은 죽 써서 개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구를 목욕시켜 춘자한테 준 꼴이었지요. 동이 떠올라 밖으로 나왔던 복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이 팔짱 끼고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마님이 아니셔요. 그래 씻겨놨더니 춘자한테 간 것이냐? 마님 그런 게 아니오라. 아니긴 무엇이 아니냐.
내 놈을 이대로 보내줄 수는 없다. 그러니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거라. 아니 마님, 지한테는 홀로 계신 병든 어머님이 계시는구먼요. 그러니 하루빨리 가봐야 합니다요. 그것은 내 사정이고 내가 내 집에 있으라 하면 내 집에 있어야 할 것이야. 복군은 더 이상 양반마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춘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마님, 지가 이제야 일어났구먼요. 춘자의 말에도 마님은 대꾸가 없었습니다. 아니, 마님, 뭔 일이 있으신감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냐? 남의 것을 선수치니 그리도 좋더냐? 아니, 마님, 지가 무엇을 선수쳤단 말입니까요? 시치미 떼지 말거라. 내년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갈 줄은 내 꿈에도 몰랐구나. 춘자는 마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마을에 사는 점순댁이 헐레벌떡 마님을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무엇이 큰일 났단 말이냐? 아, 글쎄, 진사나리께서 돌아오시다가 눈사태를 만나 눈 속에 갇혀 계십니다요. 아니 돌아오려면 아직도 멀었거늘 어째 눈 속에 갇혔다는 것이야. 아, 글쎄, 지가 고개를 넘어가려다가 눈사태를 만났었구먼요.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 오시던 진사나리가 눈사태에 깔렸습니다요. 지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는데 눈이 깊어 가지를 못했습니다요. 그렇다면 큰일이 아니냐?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지가 한번 가보겠습니다요. 그래, 내가 얼른 가보거라. 점순댁 자네가 얼른 앞장서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복군은 얼른 창고로 가서 삽을 챙겨 점순댁을 따라 나섰습니다. 점순댁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 가파른 언덕길이 나왔지요. 저곳이여, 저곳. 저곳에 진사나리가 파묻혀 있구먼. 알겠소, 내 얼른 가보겠소. 복군은 삽으로 눈길을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엄청 쌓여 길을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요. 하지만 복군은 쉬지 않고 죽어라 눈을 퍼냈습니다. 얼마나 퍼냈을까 복구의 온몸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아이고, 복구 총각, 그러다 병 나겄어. 자칫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지가 병나는 게 문제겠습니까요? 복군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눈길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눈이 키보다 높게 쌓여 있는 바람에 김진사가 묻혀 있는 곳까지 쉽사리 길이 나질 않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복구가 정신없이 눈을 파내다 보니 어느새 김진사의 발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복구는 조심스럽게 눈 속에서 김진사를 꺼내 주었지요. 그런데 김진사의 몸은 꽁꽁 얼어 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복구가 김진사의 가슴에 귀를 대고 맥박 소리를 들어보니 김진사의 맥박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복구는 젖은 김진사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어 김진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복구는 김진사를 꼭 끌어안고 체온으로 김진사의 얼음 몸을 녹이기 시작하였지요. 어떻게 김진사는 사른겨? 희미하게 맥박이 살아있으니 얼음 몸을 녹이면 살 수는 있을 것이요. 아이고, 참말로 다행이구먼. 그런데 김진사 살리려다 복구 총각이 죽겠어. 우선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라. 복구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김진사에게 입혔기에 복구는 알몸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먼. 내가 얼른 가서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야 쓰겄어. 잠시만 버티고 있어봐. 내가 얼른 다녀올 테니깐. 점순댁은 말을 남기고 얼른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엄동설 안에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있다 보니 살갗이 찢겨나가는 것처럼 무척 고통스러웠지요. 하지만 다 죽어가는 김진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체온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김진사는 금방이라도 숨을 거둘 판이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구도 점점 의식이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움직여지질 않았지요. 그렇게 복구는 김진사를 알몸으로 끌어안고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날까지 몰아친 눈보라는 온 세상을 흰눈으로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고 마을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아침에는 새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을 밝혀주고 다시 서산 너머로 지고 나였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기 그지없는 세상 속에서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정신이 좀 드느냐? 복구가 눈을 떠보니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뿐만이 아니라 마님도 춘자도 있었지요. 날 알아보겠느냐? 이제 살아난 것이지. 내 말이 맞지? 복구는 눈을 뜨긴 하였지만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복구는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복구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복구는 자신 곁에 있는 김진사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아이고 얘야, 가만히 있거라. 애써 일어날 필요는 없느니라. 복구는 일어나려다 말고 너무 기운이 없어 도로 눕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나리. 아니다, 내가 날 살렸느니라. 내가 목숨 걸고 날 살렸으니 이젠 내가 널 살릴 차례니라. 그러니 몸이 다 나을 때까지 꼼짝 말고 누워있거라. 김진사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복구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덕에 김진사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 김진사에게는 복구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복구에게 의원을 붙여 치료를 하고 극진하게 간호를 한 것이었지요. 여봐라 춘자야, 복구 먹을 죽 좀 쏘오너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복구는 일어나 앉아 춘자가 가져온 죽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운도 점점 올라왔지요.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아무튼 네가 큰일을 한겨. 뭐 내가 큰일을 했다고 그려. 눈 속에서 진사나리를 살렸으니 그것이 큰일이 아니고 뭐여. 아니야, 춘자야. 너는 왜 이렇게 복구한테 자꾸 상냥하게 구는 것이야? 너는 그만 떠들고 이따 우리 복구한테 줄 씨암탉이나 한 마리 잡아서 인삼 좀 넣고 푹 좀 고아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춘자는 밖으로 나와 복구한테 줄 씨암탉을 골랐습니다. 씨암탉 중에서도 제일 통통하게 살이 잘 오른 닭을 골랐지요. 그리고 갖은 약재와 인삼뿌리를 3개나 넣고 푹푹 고았습니다. 복구가 먹을 것이니 춘자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였지요. 그렇게 저녁 때가 다 되어 춘자는 씨암탉 백숙을 들고 복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복구야, 얼른 뜨뜻할 때 먹어봐. 아니, 지가 어떻게 이런 것을 먹어도 되는감요? 널 위해 준비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모두 먹거라. 그래 복구야, 어서 먹고 후를 털고 일어나거라. 복구는 다들 지켜보는 가운데 춘자가 만들어 온 백숙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구는 마지막 국물까지 모두 비우고 말았습니다. 야, 춘자야, 내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맛있는 것은 내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참으로 고맙다, 춘자야. 이자 내 진가를 알겠냐? 그러니 얼른 일어나서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구먼. 아니, 야, 복구야. 이게 어디 춘자한테 고마워할 일이냐? 고마워하려면 나한테 해야지. 내가 춘자한테 시켜서 닭백숙을 만든 것이니 내가 먹은 것은 내 씨암탉이니라. 아이고, 마님 참말로 고맙습니다요. 그래 복구야, 이제 너도 기운을 차렸으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거라. 아니, 진사나리, 지가 원하는 것이라니요. 내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마. 그러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어서 말해보거라. 아이고, 나리, 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요. 대가를 바라고 나리를 구한 게 아니구먼요. 복구의 말을 듣고 답답한 춘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멍충아. 이런 때 말하지 않으면 언제 말하려고 그려. 진사나리 마음 바뀌기 전에 어서 말을 야. 춘자가 다그치니 복구가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지한테 병든 노모가 계십니다요. 헌데 지가 돈이 없어서 지금껏 약재 한 첩도 못 지어 드리고 있었구먼요. 그래 그럼 내가 내 어머님 병 치료를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지는 황송하 없지요. 그래 알았다. 내 반드시 내 어미의 병을 치료해주마.
가만히 듣고 있던 춘자는 또 답답했던지 복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것 말고 또 있자녀. 바보처럼 굴지 말고 어서 말을 혀. 아니 내가 또 멋이 필요하다고 그려? 야, 이등신아. 잘 생각해봐 또 있자녀. 복구는 춘자가 자꾸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복구는 춘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았지요. 그래 복구야 급한 것은 아니니 천천히 생각해보거라.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들어줄 것이다. 춘자는 또 무엇이 답답했는지 복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복구야. 너 산에서 나를 업고 온 다음 날 무엇 때문에 내 방에 들어온 것이야. 어서 말해봐. 갑자기 춘자가 바밀 이야기를 꺼내니 복구는 무척 난감하였습니다. 아니, 왜 말을 못혀? 니는 내를 한번 스쳐가는 인연으로 생각한 것이여. 정말 그런 것이냔 말이야. 아니야, 춘자야. 너는 지금 이 자리서 왜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이야. 썩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못할까. 실은 지도 춘자를 마음에 두고 있구먼요. 아니, 야, 복구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아직 정신이 덜 돌아온 것 같으니까 어서 잠이나 더 자거라. 춘자 너는 당장 가서 내 방에 이불 빨래를 해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헌데 지는 방금 복구가 하려던 말을 마저 듣고 가야 쓰겄구먼요. 그래, 복구야 하던 말 계속해봐. 아니, 춘자 너는 지금 상전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당장 밖으로 나가지 못할까. 마님이 하도 다그치자 춘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김진사가 입을 열었지요. 그래 복구야 방금 내가 하려던 말을 마저 해보거라. 이놈이 염치불구하게도 춘자를 마음에 품었습니다요. 허허 그렇단 말이냐. 그럼 내 어찌 해주면 좋겠느냐.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해준단 말이오. 그만하고 당신도 얼른 일어나시오. 아 가만 좀 있어보시오. 복구 말을 마저 들어봐야 하지 않겠소. 그래 복구야 내 어찌 해주면 좋겠느냐. 어서 말을 해보거라. 나리께서 괜찮으시다면 춘자와 혼인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요. 복구의 말을 마저 들은 춘자는 울다가 웃다가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춘자 내 생각은 어떻느냐. 지도 좋구먼요. 복구하고 혼인하겠습니다요. 춘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님은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허허 그래. 그 짧은 시간에 너희들 눈이 맞은 것을 보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나 하하. 김진사는 복구와 춘자의 혼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깨끗하고 예쁜 집도 한 채 장만해 주었지요. 그리고 복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전답도 떼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구는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지요. 복구는 산골 마을에서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어머님의 병을 치료해 주었지요. 어머님의 치료 비용은 김진사가 모두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구와 춘자는 김진사 집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두 사람의 혼례를 축하해 주었지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두 사람의 혼례를 시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복구를 짝사랑한 마님이었지요. 아이고 씻겨놨더니 춘자년이 아예 차지를 해버린 꼴이라니. 아이고 억울해.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방에는 신랑 신부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야, 복구야. 어서 내 머리 족두리 좀 벗겨봐라. 아 그래 알았어. 아, 뭐하냐. 나머지도 빨랑빨랑 벗기지 않고. 아 그래 알았어. 복구는 눈보라 속에서 춘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춘자 때문에 김진사 집과 인연이 되었지요. 그리고 복구는 김진사까지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산골마을 청년 복구의 삶의 반전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복구는 예쁜 색시 춘자를 얻고 많은 땅을 얻어 부자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복제적선 화제저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선을 쌓는 데 있고 화의 근원은 악을 쌓는 데 있다는 말이지요. 복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쌓아야만 오는 것이고 반대로 악이 쌓이다 보면 화를 부른다는 의미랍니다. 복구가 쌓은 선이 복을 부른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